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 삼성의 비밀 기술이 드러났다. 3. 바이든이 결국 한국에 사과해야 하는 뜻밖의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미국과 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에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지었을 때 드는 총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100로 가정했을 때 한국과 대만은 $78가 들어가는 반면 중국은 $63의 비용이 든다고 분석되었다. 이 내용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21년 미 반도체 산업협회를 대신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10년간 운영하는 것이 한국에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 약 29% 비싸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는 이후로 정부의 보조금 부족, 건설 및 인건비,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꼽았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39억 비롯해 총 $52억, 약 68조 원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법안을 만들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예상 초과 이익 공유 등 까다로운 조항을 내걸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공장 인건비, 건설비가 더 치솟고 있어 미국에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엔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155%까지 상향하는 데 합의하는 등 기존 약점들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현실적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미국에 갈 필요가 있느냐, 미국 생산기지 구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조건과 인플레이션 탓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장 건설, 비용 반도체 보조금 상향 등 국내 투자 요건 개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미 투자 회의론이 빠르게 부상하는 것은 이 세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 2030%가량 높은 건설 운영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속도와 고객 요구였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단 6개월만 투자가 늦어도 수조 원의 손해를 볼 만큼 적기 투자와 건설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국은 8년, 미국은 3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선 각종 규제와 인허가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 큰손 고객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현지 생산 현지 조달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여야의 대기업 반도체 세액 공제의 15% 상향 등이 속도감 있게 이어지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한국의 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 닛에 있는 삼성이 국내 장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 삼성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은 건설비가 애초 계산 $170억, 약 22조 2천억 원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250억, 약 32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 인건비뿐 아니라 철강제 등 건축 원자재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탓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15%인 미정부 보조금도 3조 3천억 원에서 4조 9천억 원으로 커지지만 공사비 증가 폭 10조 5천억 원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는데요. TSMC 역시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부지 조성과 장비 도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장 가동 시기가 1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계획은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커틀랜드 캐피탈의 커트 양 회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TSMC의 미국 투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애리조나 공장은 TSMC나 대만에 어떤 이익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라민 툴로이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는 반도체 보조금 규정에 초과이익 환수기업 기밀 공개 등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는 외신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동일한 보조금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반도체가 됐든 청정에너지가 됐든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계획은 투자처로서 미국의 매력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한국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밝힌 데다 여야가 반도체 세액 공제 법안이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 투자 여건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으로서는 굳이 비싼 건설비, 인건비, 인력 공급 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미국 투자에 나설 이유가 줄어든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용인의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반도체 단지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찾기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 TSMC는 독일 정부와 드레스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놓고 보조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텍사스주에 25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지난해 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사정을 잘 아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에 세워뒀던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 1위 도전은 4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9년 4월 당시 부회장 신분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직접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분야 1위를 넘어 종합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계획에 38조 원을 더해 투자 규모를 총 171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여 만에 또 한 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 710만 제곱미터 규모 215만 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42년까지 삼성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향후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및 페니스 반도체 설계업체 등 150곳이 들어설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세라 평가받던 파운드리 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석권을 위한 본격적인 추격전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실제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현재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가위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는데요. 나아가 2025년 이나후 2027년 1.4나노까지 계획 중으로 기술적인 면에선 TSMC를 능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간 생산 능력이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는 각각 15.8%, 58.5%를 기록하며 42.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추격전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어황 악화에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사업 매출 현황도 먹거리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의 실적 효자는 D램이었으나 반도체 한파를 맞은 지난해 파운드리가 선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7조 164억 원 53억 5천배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기간 D램의 사업 매출 7조 2103억 원 55억 4천만 달러보다 1939억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D램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파운드리는 수주형 사업이라 글로벌 경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반도체 사업의 최대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주형 산업인 파운드리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53억 9천백만 달러 7조 1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55억 4,400만 달러보다 2.8% 감소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반도체 불황기를 맞아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회사의 최대 실적 효자인 D램을 소폭 밑도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D램 사업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파운드리와 불과 1억 4,900만 달러 차이로 역대급 반도체 한파를 맞아 삼성전자 매출 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파운드리 사업의 약진은 단순히 메모리 부진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D램 매출은 지난 4분기 1,005억 8천만 달러에서 47.6% 급감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매출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으로 이에 따라 메모리에 비해 글로벌 경기 영향이 낮은 파운드리 산업의 강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적극 투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용인의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 외 우수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및 팹리스 반도체 설계회사 등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인탭이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미국 오스틴시 및 테일러 시신 생산지와 함께 생산 능력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에 버금갈 전망입니다. 미국 매체니언들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삼성이 결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발길을 갑자기 돌려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적자 위기 속에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통해 위기 돌파구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2027년까지 모바일의 제품군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로 이와 함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배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초격차 전략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을 전 분기 40.7%에서 45.1%로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점유율은 40.6%에서 46.9%로 끌어올려 매출 부진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선단 공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관련 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뿐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인데요. 세계 굴지의 초거대 기업 삼성이 미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결국 한국을 최대 생산지로 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쥔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 NYT는 일축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 미국 내 반도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밋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의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6개 주에서 23개의 신규 칩 공장 준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에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건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에 더해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칩5 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NY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재생버튼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버튼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SIA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 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 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NI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에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 NI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2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을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겁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 마저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등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 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터부터 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산 라인 가동틀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겟책으로 주요 팹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맥누머스, 나인투맥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의 5터부터 6%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중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도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인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희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수요를 비약적으로 높일 열쇠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클, 이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과율 90%를 뛰어넘어 경이적인 94%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SNS텍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펠리를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넣은 유리기판 즉 포토마스크에
초미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오염이 수을 저하에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을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과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적용할 거무 TSMC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뒤에서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뺏어가고 있었다는 소식이 최근 밝혀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이제 가만히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 폭탄 선언하며 바로 실행에 옮겨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순간에 바이든 행정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엄청난 히든카드.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의 한국차별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무려 4조 186억 원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고작 39억 원에 그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사실 0%에 가까운 관세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했고 한국을 가장 만만한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얻어낸 돈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마치 자신의 트로피인 양 미국인들의 자랑하며 표를 구걸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 가장 많은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선사하고 있는 국가 1위도 바로 한국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당하고도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너무나도 강력한 히든카드를 꺼내들며 바이든 행정부를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때 다포스트로피에스 A 빅 프라블럼, 그거 참 큰 문제예요. 최근 외교 소식통이 전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바이든의 한국차별법 시행되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큰일 났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한국차별법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분명 한국인데 왜 반대로 미국 측에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전기차 관련 핵심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이 한국기업 LNF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곳입니다. LNF는 미국의 초대 규모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양극재를 공급하려 했는데요. 현재 최첨단 신기술이 필요한 세계 최고 품질의 양극재는 미국 기업조차 재현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쓰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써야 하는데 중국산 양극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전 세계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중국산 전기차를 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는 근래에 들어와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완성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브랜드에서 자율주행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품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12일에 발생한 니오 ESA의 자율주행 결함은 중국 전기차 업계에 크나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자율주행 결함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유명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CEO인 리넌친으로 밝혀지면서 니오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야말로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뒤이어 9월 23일에는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결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을 켜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트레일러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인터뷰를 통해 P7의 자율주행 기능이 전방 트레일러와의 거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혹여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로 사지 마라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율주행 결함과 함께 중국 전기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배터리 화재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배터리 리콜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흥 전기차 3인방은 물론 체리자동차나 광저우기차와 같은 전통차 업체까지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속적인 배터리 화재의 원인으로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중국 전기차 모두 CATL이 공급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ATL의 배터리는 이전부터 고온과 외부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는 성능이 높은 대신 안전성이 낮은 편인데 CATL이 공급하는 NCM811 배터리는 니켈 함량이 무려 8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니켈 함량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SMLab, SMLAB에서는 세라믹 코팅과 단결정 형태를 통해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ATL은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CATL의 NCM811 배터리는 중국 배터리 안전 규격인에 따라 진행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국의 도로 환경이 꽤나 험악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품질의 전기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양극재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다른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한국이 미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 양극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 LNF의 미국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인 양극재 제조 기술에 대한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회사가 인수합병 대상이 될 경우 산업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혈맹 미국을 향해 한 방 먹인 모양새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IRA로 목리를 부리면서 한국 기업들이 가뜩이나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통렬하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국 기업 LNF와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던 미국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산보다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이 LNF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기차 관련 한국 기업들을 모두 미국에서 빼내 한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거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유럽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로 옮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이번 미국의 한국차별법을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 대신 유럽에 투자해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할 때 오직 한국 기업들에만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줄 것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 사이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기도 폭발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기아가 출시한 아이오닉 5와 6, 기아차의 EV6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1위, 내부 기술도 1위라며 유럽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곧 실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그룹은 사상 최초로 유럽에서 르노그룹을 제치고 3위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럽에서 한국 브랜드가 유럽 브랜드들을 제치고 3위를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독일의 최고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는 한국의 EV6 전기차 충전 기술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미 한 세대 앞서 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유럽인들에게까지 강하게 비난받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을 자신의 표 올리기용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근 막말 논란이 유럽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유럽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발표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유엔 감독 아래 재투표를 포함한 종전안을 제안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끈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3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인 머스크는 이날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주 자국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유엔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 주민들의 뜻에 따라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뒤 1억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찬반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머스크의 종전안에는 또한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로의 물 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머스크의 돌출 제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머스크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머스크 가운데 당신은 어떤 골뱅이 일론 머스크를 더 좋아하느냐? 라는 질문을 올려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친애하는 머스크 씨, 누군가가 당신의 테슬라 바퀴를 훔치려 할 때 양측이 투표로 그 행위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훔치려는 사람이 그 차량이나 바퀴의 합법적인 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 라는 트윗을 올려 머스크의 제안을 꼬집었습니다. 퇴임하는 안드리이 멜니크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트윗에 머스크 당신에 대한 내 외교적인 반응은 XX 벌이라는 것이라고 밝혀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